그래서 영상 콘텐츠 소비 트렌드가 작년 11월 기준인데 가면 갈수록 유튜브한테 종속되는 경향이 굉장히 짙어지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뭐 2015년이라든지 쿠티비라든지 이제 또는 퀴비라든지 이런 정말 엄청난 자본력을 얻고 들어온 영상 플랫폼들도 결국에는 사업을 접게 되었는데요. 저희 모바일 영상 콘텐츠 플랫폼 시청 비율입니다.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여기서 최근에 따끈따끈한 저희 업계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가 그래서 CJ ENM과 이제 지분 수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콘텐츠를 강화해야겠다라는 전략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내년부터는 국내 시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활동을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CJ ENM에 있던 김성수 사장 대표님을 또 대표로 영입을 하셔갖고 우리 플랫폼에 이들을 종속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엔 콘텐츠가 제일 중요하구나. 콘텐츠를 강화시켜보자. 라고 이렇게 전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 있는 업계의 인재들을 굉장히 다 영입을 해가시더라고요. 두 업체가. 그래서 저희가 5년차 이상의 양질의 인력을 수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어플리케이션 이용 시간이고요. 이런 지점을 보셨을 때 여기 계신 이제 그 크리에이터분들도 이쪽 1인 미디어에 종사하시게 된다면 어떤 플랫폼에 내 영상을 올려야겠구나 라는 지점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옥수수 빼고는 다 이 플랫폼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저희가 기업에서 활용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가장 큰 이유가 수익화입니다. 광고를 세일즈할 때 미디어 믹스라고 해서 유튜브 플랫폼, 네이버, 뷰,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각 콘텐츠, 각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콘텐츠를 가공하게 되는데요. 지난 6월 달 그 대표적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변경이 됐는데 기존에는 10분 이상 영상을 했을 때 중간에 광고를 더 넣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면 지난 6월에 8분으로 그 시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이 얘긴즉슨 유튜브 알고리즘은 8분 이상의 영상, 그러니까 단순히 8분이 아니라 8분 동안 시청자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콘텐츠를 갖고 콘텐츠인 영상을 원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고요. 그 콘텐츠를 가지고 페이스북에서 소구를 하려면 업로드 올려서 시청자가 이 콘텐츠를 봤을 때 15초에서 20초 안에 강하게 끌어당기고 이렇게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구나 라는 지점을 유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에 올릴 때는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구나, 또는 1분 이내 영상을 컷 편집이라든지 소스를 잘 활용해서 1분에 압축해서 잡아놓을 수 있는 콘텐츠를 올려야겠구나 라는 형태로 각 플랫폼에 맞게서 재가공해서 올려야 되고요. 광고주한테 세일즈 할 때도 이 플랫폼마다 커버리지가 다릅니다. 성별이라든지 연령, 그 다음에 취미, 기호, 레퍼런스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그런 고객층들을 커버리지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플랫폼들을 믹스를 해야 돼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잘 저희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콘텐츠 소비 트렌드, 소비자들의 영상 콘텐츠 사용률과 소비율을 확인하시는데 정말 이 영상 콘텐츠의 소비가 유튜브를 중심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기조는 더 정말 앞으로 더 갈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 플랫폼이 준 이 대한민국의 변화가 정말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가속화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다른 플랫폼으로 옮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처음 이 비디오 빌리지 시작했을 때 저는 그 당시 없었지만 너무나 많은 얘기를 대표님과 수많은 밤을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면서 얘기하면서 제가 마치 있었던 것처럼 전달을 드리는데 중앙대학교 창업동아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그 졸업생들이 만든, 재학생이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피키캐스트한테 눈이 띄었어요. 2014년도에. 그래서 피키캐스트가 당신들한테 투자하고 싶으니 우리 사무실로 일단 와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쓰시라. 그때가 한 6명, 7명 있을 때입니다. 비디오 빌리지가. 그래서 피키캐스트에 들어가서 비디오 빌리지가 2개월, 3개월을 있었어요. 지금 왜 플랫폼을 말씀드리냐면 피키캐스트에 제가 2015년에 기억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방송 광고도 했었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일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의 이 피키캐스트의 패착의 요인은 플랫폼의 종속화였습니다. 이 당시 페이스북에
너무 올인을 하셔가지고 그 영향력이 지대했는데요. 너무 이제 페이스북에서 우리의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가 더 광고 수입을 많이 벌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버는 업체들이 생겨나니 정책을 일시에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피키캐스트의 페이지가 일순간에 날아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만약에 유튜브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해지를 했었더라면 피키캐스트가 그렇게 쉽게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좀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저랑 면담할 때도 이렇게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사님이나 대표님한테도 유튜브가 망하면 또 다른 유튜브가 생긴다면 비디오 빌리지는 그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나요? 라고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형태로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공유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유튜브는 콘텐츠 소비뿐 아니라 콘텐츠 창작 창업 플랫폼으로 더 확대될 거다. 왜냐면 정말 유튜브 1인 미디어 유튜버만큼 무자본으로 적은 자본으로 뛰어들 수 있는 사업은 이제 거의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금융권에 있다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벤처기업 바닥부터 들어가서 배워야겠다라고 이 산업에 뛰어들었던 사람이었고요. 있으면 있을수록 사업이 정말 만만하지가 않구나라는 걸 너무 몸소 뼈저리게 느꼈고 매년 월화수목 금금금 힘들게 일하면서 도망가서 내 사업하고 싶다를 뼈저리게 매년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콘텐츠 창작 창업 플랫폼으로 정말 괜찮구나 유튜브가 하고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뉴미디어의 수익 모델이 뭐냐, 도대체 돈 어떻게 버냐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여기서 구글과 유튜브가 얼마나 무서운 회사인지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일단 창작자인 제가 이제 유튜버인데 구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럼 거기에 제가 8분 이상의 재밌는 영상을 올려서 이렇게 영상이 바이럴이 잘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유튜브가 저한테 수익을 배분해 주게 되는데요. 그거를 만약에 그 영상을 통해서 10원을 벌었다면 유튜브가 5.5원을 가져가고요. 나머지 4.5원을 저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4.5원을 가지고 만약에 MCN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크리에이터가 9, MCN이 1, 4.5원을 9대 1로 나누거나 이렇게 수익 배분을 하게 됩니다. 이 9대 1의 수익 배분도 초창기 때 크리에이터와의 그 수익 배분 모델이고요. 현재는 시장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이 크리에이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인센티브, 계약금이나 계약 구조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확보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게 돼서 유튜브 애드센스 안 건드릴게요. 10대 0으로 다 가져가세요. 대신 우리는 광고로 수익 남길게요. 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은 MCN 회사들한테 무의미한 형태의 수익 모델이 되어버렸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뒤에서 말씀드리는 MCN 대표적인 그 위기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걸로 그치지 않고 여러 경로로 이 콘텐츠를 하나에 가지고 원소스를 가지고 여러 형태의 플랫폼에 유통시켜서 어차피 하나 가지고 하는 거 유튜브로만 돈 버느니 SK, BTV에도 납품하고 KT에도 납품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 또 IC나 데일리모션, 판도라 이런 데에서 유통 수입을 받아보자 라고 했고요. 현재도 지금 저희가 실제로 크리에이터 한 분을 영입해서 그분의 영상을 가지고 재가공을 해서 이런 채널들에 지금 유통을 하고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소셜 네트워크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또 광고 수익을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그 카테고리에 따라 또 구독자에 따라 광고 단가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푸드 카테고리에 10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그 유튜버라면 제 영상을 유튜브에 광고를 해주고 카카오에 광고를 해주고 네이버에 광고를 올려주고 인스타에 올리고 페북에 올리면 광고 단가를 멀티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냥 유튜브 영상에만 올려드릴게요 하면 1,500만 원을 이 여러 플랫폼에다가 용어를 써서 미디어 믹스 해드릴게요, 5천만 원에 해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단가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랫폼도 멀티 채널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00년, 16년 이때만 해도 실제로 저희가 SK 브로드밴드랑 그 다음에 KT 올레의 영상 콘텐츠를 납품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워낙에 그 덕션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하셔가지고 저 영상을 그런 지상파에 판권을 팔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그 영상 콘텐츠 바이럴이 잘 된 영상 콘텐츠들을 이미지나 그 다음에 텍스트 형태의 포스팅 형태로 카카오 1분에 많이 이렇게 포스팅을 하기도 하고 페이스북이나 또 틱톡, 인스타그램에도 이렇게 영향력 있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콘텐츠 유통 수익이 아닌 광고 수익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를 그냥 대놓고 또는 BTV를 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넷마블의 행사에 출연해서 이 영상 자체를 또 유튜버 분의 채널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형태로 브랜디드 콘텐츠를 대놓고 이렇게 하기도 해서 광고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아제약이나 그 다음에 무신사, 그 다음에 저런 시어디움, 리얼미엄 이런 회사들과 콜라보를 해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광고를 기획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광고 기획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좀 과거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시기 전에는 광고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다 해야죠. 라고 했다면 이제 이 크리에이터 분들이 성장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따지기 시작하셨어요. 내 채널의 톤 앤 매너와 막 맞아야 되고 또 그 광고주가 뭐 도덕적으로나 또는 굉장히 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브랜드들을 고르기 시작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점과 또 잘 맞아야 되고 여기에는 저희 광고 A 분들이 같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분과 함께 무신사 광고를 따왔는데 혹시 여자친구분하고 한번 이렇게 풀어가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또는 거실에다가 무신사 옷들로 30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크리에이터 분과 저희 직원분이 같이 붙어서 기획을 하고 그 기획안을 가지고 브랜드 분들한테 그 제안서를 보내고 제안서가 통과가 되면 이런 형태의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네. 최근에 또 광고에 대해서 안 좋은 논란이 많았던데.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뒷광고 이슈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코로나란 뒷광고 이슈로 엄청나게 많이 고생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다행이었던 거는 이 코로나라든지 뒷광고 이슈로 인해서 이 광고 산업이 굉장히 위축이 되었는데요. 덩치가 큰 업체 순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조금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미미하긴 했었는데요. 여기 공청회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데 제가 직접 참석해서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강화하겠다.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사회적 합의를 중요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그 규정에 저촉이 되고 하는데 뉴미디어는 아직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게 따라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인 합의보다는 좀 편의, 좀 치우침, 또 그 다음에 그런 사회적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는 콘텐츠들을 올리시는데 거기에 미쳐서 제도적인 부분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순화되고 걸러져야 되는데 어그로를 끌기 시작하고 돈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뒷광고를 하기 시작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정화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번 지난 한 두세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도. 그러면 반대로 정확하게 규제를 하시겠다면 어떤 지점에 대해서 규제를 할지 우리한테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네거티브 형식의 리스트를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 이 규제의 범위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 사례 자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단시간 내에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인적, 시간적 인프라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임시 방편적으로 급하게라도 그 1인 그 뒷광고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준칙이 완료가 나왔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그 자료도 제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네. 전적으로 콘텐츠를 만든다고 한다면 네네. 유튜브에서는 광고 수익으로 가는 거는 그것도 수익도 분배가 따로 또 되는 게 맞나요? 그거는 따로고요. 이거는 또 이거대로 따로입니다. 네. 이런 유튜브랑 관련이 없고.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 영향력 있는
250만이라는 구독자를 갖고 있는 이 크리에이터 분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것 자체가 매체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매체비 형태의 광고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 애드센스는 애드센스대로 올라가요. 또 이 무신사 콘텐츠를 올리더라도. 근데 그건 별개이고, 요거는 무신사로부터 몇 천만 원 이상의 3개월 캠페인을 하게 되고, 방금 그 뒷광고 이슈 때문에 저희가 더 정확하게 돈 주고 샀으면 샀다,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를 작게 안 보이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대놓고 몇 초 이상 보여야 되고, 글자 폰트는 어느 정도여야 되고, 그런 규칙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좀 많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장 MCN의 기본 수익 모델은 광고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례들을 제가 왜 올렸냐면 IT 기기, 그 다음에 뷰티, 그 다음에 패션, 이런 카테고리가 좀 보여드리려고 좀 사례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 파일은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 콘텐츠 하실 때 좀 아까 저기 그 질문해 주셨던 거랑 궤를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사업자들은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를 고민할 여력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좀 인지는 하고 있고요. 그 여기 담당자님께서 그 여기 오신 분들한테 대한 간략한 그 리스트를 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보이는 눈에 띄우는 키워드가 있다면 뭐 청소년에 관한 거, 교육에 관한 거, 또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회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정적으로 그런 거를 해주실 분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희 같은 돈을 벌어야 되는 작은 업체들이 하기엔 너무 버거운, 너무 어려운 주제이고요. 이게 제가 딸이 5살인데 유튜브를 보는데요. 지금은 유튜브 키즈라는 채널이 생겼지만, 처음에는 제 딸이 2살 때부터 이 제 비밀번호를 풀면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 큐레이션이 돼서 무서운 게 나온다든지 좀 선정적인 게 나온다든지 했을 때 제가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더 확장이 돼서 제 딸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이렇게 미디어에 지금 폭발적으로 노출하는 현 상황이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의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미디어에 대한 교육과 인식이 되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라 하면은 올바르게 제작하고, 저희한테서의 올바르게 제작한다라는 거는 선정적이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정치 편향적이거나 종교 편향적이지 않은 그런 컨텐츠들은 저희는 좀 올바른 컨텐츠라고, 저희 내부는 저희가 회사가 지향하는 컨텐츠거든요. 그렇게 제작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그런 미디어를 접했을 때 비판적으로 수용할 알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지, 이거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든지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런 미디어 교육들을 특히 학교 교육 이런 분야에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MCN 산업에 대한 그 장밋빛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크리에이터 6만 명을 갖고 있는 미국 1위의 메이커 스튜디오 아시나요? 워너브러더스라는 영화사가, 또는 AT&T라는 통신사가 인수한 머시니마, 그다음에 75개의 크리에이터 채널과 나왔을 때 7,500만 구독자를 통해서 와, 새로운 미디어 기업이 열렸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디파이 미디어,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았어요. 이거는 그저께인가 3일 전에 나왔던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뷰티 크리에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 디퍼런트 밀리언즈라는 MCN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와 함께 궤를 같이 했던 샌드박스 네트워크, 그 다음에 뷰티 카테고리의 트레저 헌터라는 회사가 투자한 레페리 엔터테인먼트, 이 두 회사는 정말 저희가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비디오 빌리지가, 제가 비디오 빌리지 입사를 2015년에 결정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웃고 떠도는 영상만 올리는데 도대체 돈 뭘로 버는 거지? 생긴 지 6개월밖에 안 된 회사가 벤처 캐피탈 2군데로 어떻게 투자를 받았지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한테 같이 라운딩에 투자를 하셨던, 아무것도 돈을 벌지도 못한 회사한테 비디오 빌리지와 샌박한테 동시에 투자한 벤처 캐피털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넥슨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트레저 헌터 아시죠? 네, 저희 같은 1세대 그 MCN 회사인데요. 그 트레저 헌터의 대표님도 굉장히 잘 아세요. 근데 이분이 정말 제일 잘하신 거는 사업 초창기 때 이 레펠이라는 회사한테 투자하신 게 정말 그분이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엄청난 이 MCN 시장에서 커머스 쪽으로 굉장히 그 가치사슬 밸류 체인을 잘 만드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우린 단순히 광고만 팔지 않겠다. 이분들을 뷰티 패션계에 야쿠르트 아줌마로 만들겠다라고 좀 이렇게 그런 당찬 포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 한 분들이 각자의 그냥 뭐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다름없어요. 이분들이 런칭한 화장품, 그 다음에 립글로즈, 그 다음에 의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커머스 사업을 잘하고 계시고 이런 큰 업체들로부터 굉장히 큰 성과의 투자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 비디오 빌리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또 카테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뷰티, 그 다음에 샌드박스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때 MCN 회사들은 각자 그 자기만의 카테고리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비디오 빌리지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로 시작을 했지만 2016년도에 전 세계에서 미국 NOIM에서 매년 유튜브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페스티벌을 할 때 전 세계 유튜버 분들과 이런 아까 엄청난 업체분들이 오셔서 세미나 하시고 컨퍼런스 하시고 현황 과제와 위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자리였는데 2016년 여름 그 당시에 그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게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한 화두였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이 돈을 벌고 영향력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반면에 MCN 회사들은 수익을 내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타개할까? 비디오 빌리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락 되게 잘 받고 광고 잘 해주시던 크리에이터 분들이 100만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연락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내일 광고 촬영 있는데 갑자기 연락 두절이 돼서 오지 않으시기도 하고 이런 크리에이터에 대한 통제력이 낮아지기 시작했고요. 여전히 수익 모델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에 도전한 것은 자체 제작 인력 PD들을 더 이상 크리에이터 영상 기획, 편집 도와주는 용도가 아닌 우리가 하고 싶은 콘텐츠를 만들자 해서 자체 제작 채널들을 유튜브 채널을 런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샌드박스와 저희가 길이 달라지는 저희 회사의 전략이었고요. 그래서 자체 채널로 광고를 팔면 우리가 8이나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을 다 가질 수 있고 유튜브 애드센스도 9나 10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롯이 다 가질 수 있으니 마진에 대한 확보도 할 수 있고 이게 지속 건전하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다 라고 해서 자체 채널로 이제 우리는 방향을 틀게 되었고요. 샌드박스는 그에 비해 볼륨 확대 전략, 마켓 시어 전략으로 갔습니다. 손해는 보더라도 일단 시장을 접수한 다음에 경쟁자들이 사라지면 그때 이 시장을 우리가 접수하겠다라는 전략을 갖고요. 매년 성장이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250억 매출, 작년 608억 매출에 마이너스 78억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 시리즈 A, B, C의 시장에서 인정하는 플레이어들이 인정하는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시장을 일단 다 접수하려는 전략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볼륨이 커졌고요. 저희는 51억 매출을 냈지만 그래도 순이익 5억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는 회사의 전략 차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페리는 아예 커머스로 방향을 틀었고요. 우리는 MCN사 아니다. 우리는 유튜브라는 또는 소셜 그런 미디어를 활용을 하지만 우리는 MCN은 아니다. 라는 이런 전략으로 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마다의 강점이 다 다르고요. MCN 업종이 있다고 하지만